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그럼?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수금, 이번 주 월수금 이렇게 연속 이제 5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저희 리모델링 추진연의 정비업체인 JNK 부시연비 대표 백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로서 제가 동의서 거둔 지 한 55일 정도 됐습니다. 1100포함해서 거둔 지가. 그래서 다행히 많은 큰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반수 가까이 동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속도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은 더 많은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시공사 설명회까지 같이 좀 크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궁금하신 문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소규모 설명회를 계속 하자라고 해서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될 순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조합서 안내 자료가 배포가 됐을 거예요. 1회차랑 2회차. 그래서 그 배포된 자료의 설계 내용에 대해서 건축 설계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설계 개요에 저희가 보면은 안내 자료 한 페이지짜리로 추정 분담을 뽑아놨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뽑게 된 건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이게 탁사함을 어떻게 감정평가를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리모델링 추진하면서 나오는 각종 궁금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한 번에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대충 설명 시간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중간에 끊으면은 이제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다음에 설명 다 끝나고 질문 한꺼번에 답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용래 추진위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라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이용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대규모 설명회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그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온 지 수많은 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악 아파트가 그전에는 설악 아파트를 못 팔아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한 뭐 20평 기준으로 2억 2천에도 팔고자 심지어 2억 미만에도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설악 아파트가 좀 그 어려운 점은 아파트 자체가 조그마다는 거예요. 뭐 다른 환경은 뭐 다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는 환경은 아니지만 심지어 애가 하나만 낳는데도 벌써 이사 고민을 한다는 게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고 좀 더 그 커진 새 아파트가 된다면은 설악 아파트도 이 인근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향상되고 아파트 가치 또한 뭐 제가 2019년 말 대비 2억에서 한 3억 정도 올랐고요. 이런 게 다 어떤 그 리모델링 호재 재료로 해서 모든 것이 오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수 플러스 GTX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힘, 리모델링 호재의 힘,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가 올랐으니까 우리 그 입주민들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잘 이 리모델링 사업을 잘 추진해서 어떤 설악 숲세권, 그죠? 숲세권, 뭐 학세권, 도세권, 공세권, 에 걸맞는 그런 그 가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요. 혹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조합 설립 리모델링 추진에 좀 망설이고 있다면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좀 그 조합 설립 결의서를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조합 설립 결의서를 내주시고요. 사실 지금 이거 한다고 해도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장 한 번 사인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돈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요. 한 2년 6개월, 3년 그 후에 모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착공하면 조합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조합원 추정 분담금의 10% 정도만 준비되시면은 이사 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예, 안쪽 들어오세요. 여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설악동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856동 소유자고요. 네. 그 아이가 둘이 있어가지고요. 네. 좀 집이 좁아서 여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국종합건축에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설계 개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악 주거 8단지 리모델링 건축 설계를 맡고 있는 한국종합건축사무소의 정우석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리모델링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좀 예상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 이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될 뭐 개요 그리고 뭐 단위 세대 모든 계획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님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건축 심의를 진행할 때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이제 진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바뀔지는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저희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계획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중축이죠. 중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단지는 수평과 결동 그리고 혼합 중축의 세 가지 형태를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의 단위성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은 하게 되면 2026년도에 준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일단 중축의 범위에 있어서는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전용 면적의 40% 이내에서 면적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가 200% 이제 초반대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는 뭐 기부 체납을 하고 뭐 임대를 제공을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준공이라고 했던 것처럼
약 5년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주 시기는 약 2년 후가 되겠습니다. 이 앞장에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이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한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준공후 31년 차가 되는 2026년에 저희가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후 31년 차 다시 이제 리모델링이 신속하게 돼서 저희가 26년도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을 그 당시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시기쯤밖에 안 됩니다. 뭐 짧게 잡아서 10년이 걸린다 그래도 2036년에 입주가 되는 거죠. 재건축을 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단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현재로서는 주거 기능을 향상을 시키는 데는 리모델링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의 구조를 유지를 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5가지 평가 항목으로 가중치를 100%를 주게 됩니다. B등급인 경우는 수직 중축까지도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이면은 C등급이면은 수평 중축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B등급이 나와도 요새는 수직 중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과거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지들도 수직 중축을 고려하다가 모두 수평 중축으로 전환을 다 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현장들도 이제 가보면은 이제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안목치수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현행법의 이 안목치수와 종전의 전유 면적과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종전의 전유 면적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벽체의 일부 면적도 포함이 되고 복도, 계단실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유 면적에는 현행법상을 보면은 지금보다 두세 평 정도가 더 적어지는 거죠. 거꾸로 현행법에서는 더 많아지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뭐 AD, PD 해서 각자 이제 설비 그 덕트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종전에는 전유 면적,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벽체 안쪽에 이 부분만을 전용 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리모델링 효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지 가치 상승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계단실, 복도식이 계단실로 바뀌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세대 현관앞까지 바로 직출이 가능하고 또 단위 세대 바뀌는 부분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 뭐 최상의 생활권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타 단지에 비해서 타 리모델링 단지에 비해서 사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별동 중축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게 이 사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단지 실제 현황입니다. 문제점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단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일단 대략적으로 개요를 만들어 봤습니다. 용적률은 66%, 한 67%가 증가된 299.91%,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는 현재 세대수의 최대 15% 이내에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세대를 전부 확보를 한 계획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대까지 확대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전용 면적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이제 계약 면적이 어떻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모든 평형이 동일하게 15%가 증가되는 기준으로
계획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증가율은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건축 심의 때 조합원님들께서 이제 협의를 거쳐서 그 비율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현황에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단지가 별동 중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있는 부분들이 별동으로 중축이 되는 공간입니다. 저희도 다른 단지에서 리모델링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사업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가 하는데, 제가 그 사업지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증축을 할 수 있는, 별동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 그것만 봅니다. 일단 없으면은 그냥 바로 돌려보내요. 왜냐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다 힘들어져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에 해당하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사업지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 들어간 초록색 부분이 이제 현재 조합원님들 거주하시는 단지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부분들, 이 부분들이 별동으로 중축이 되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세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전 16평형은 21평형으로 바뀌면서 원베이입니다. 원베이인데 모든 평형들은 세대들이 다 이제 투베이로 전면 폭이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겸비가 가능하고,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제 연결된 이 구조를 LDK 형태라고 하는데, 좀 더 작아도 훨씬 개방감 있는 세대로 변모합니다. 18평형도 마찬가지로 원베이가 투베이로 전면폭이 모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을 갖춘 침실하고 개방감 있는 거실과 주방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20평형은 24평형으로 바뀌고요. 기존 투베이는 유지가 됩니다. 침실의 경우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실까지 추가로 확보가 되면서 보다 더 이제 실속 있는 마스터룸이 생깁니다. 후면 쪽에는 침실 2개소가 생기고요. 같은 20평형의 측벽 같은 경우는 전면 폭이 이제 3베이까지 확대가 돼서 확대된 데에서는 이제 침실로 침실 2개소가 생깁니다. 드레스룸이라든가 팬트리 이런 다목적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향후에 뭐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220세대 일반 분양을 확보한다고 했던 세대는 24평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40%까지 전용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40% 안에서는 일반 분양 면적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수익이라던가 최근에 분양성이 우수한 타입을 확보를 검토를 했을 때는 코베이 24평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특화 계획입니다. 아까 리모델링 했을 때 가장 바뀌는 것 중에 모두가 선호하시는 게 지하 주차장에서 세대 현관 앞까지 직출입이 가능하도록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고 지하에 세대 창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나 광폭 주차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설입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냥 작게 그냥 많이 하는 그 시설을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건축 심의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커뮤니티 시설은 작더라도 원하시는 것들은 최대한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 공간 있었는데 지상 같은 경우는
비상차로라던가 일부 주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뭐 빛, 뭐 물,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녹지 공간으로 전부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새 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바이러스라던가 미세먼지에 대한 뭐 차단 시스템, 그리고 LOT, 스마트홈 시스템, 에너지 소음 방지 관련된 모든 시스템, 그리고 주방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자동 수거 시스템 등이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건축 쪽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차이는 제가 볼땐 없다고 보거든요. 단지 세대 평면이 기존 구조를 이용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뿐이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신축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그런 첨단 시스템이라던가 기능, 공간적인 거는 재건축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건축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이 건축 설계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본 자료, 설계 기초에 한 페이지 나와 있는 추정 분담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담당한 통일감정평가법인의 백형민 평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분담금 설명하기에 앞서 리모델링에서 이제 감정평가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뒤에 이제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재건축 재개발에서 감정평가는 또 자원들 간에 이제 분담금을 형평 있게,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이제 비용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로 인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이라든가 우리 리모델링에서는 권리 변동 계획 수립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평가는 이제 종전자산 평가와 종후자산, 매도 청구, 법인세 평가 이 네 가지 평가가 일어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종전자산 평가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평가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동별로, 평형별로, 타입별로, 층별형별로 요인치를 반영을 해서 실거래 가격도 반영을 해서 시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나중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우리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하나의 출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출자하는 개념. 그다음에 종후자산은 앞서 이제 설계 분야에서 설명하신 새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현재 세대별로 동일하게 평가해서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 조합원들의 조합원 분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원 분양가도 설계한 기준세대를 정해서 층별로, 평별로, 타입별로, 층별, 향별, 요인치를 반영해서 조합원들 간에 세대별 분양가를 정해서 결정합니다. 세 번째, 매도 청구의 경우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조합에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평가사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금액이 나오면은 그 금액대로 조합이 금액을 제시하고 인수하는 소송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 이 평가는 일반 분양 220세대가 있는데 일반 분양권에 대해서 수익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세대 수도 얼마 안 되고 사실 파악하기로는 법인세도 뭐 나올 것도 미미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평가로 인해서 거의 뭐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합원 분담금 앞서 이제 그 설계 도면이나 대치도라든가 붙였겠지만은 결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여건은 큰데 과연 얼마를 내고 사실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고민스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건데 사실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예전에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니 사업 초기에 제시 안 하고 사실 속단 표현으로 덮어놓고 사실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뭐 관리처분 단계라든가 그래서 조합원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분담금 폭탄 2010년도부터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까지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이 정비사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분담금 분석이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굉장히 분쟁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우리 리모델링 단계에서도 이 사업 초기에 동의서 받을 때부터 사실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이 수치를 거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향후에 나중에 이제 그 착공 들어갈 때도 그 분담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끔 이렇게 초기부터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조합 분담금 수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새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에 이제 거주하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경이 되면은 그게 이제 조합 분양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평가 금액에 대한 비리율을 곱한 게 조합원별 이제 권리가액으로 표현합니다. 권리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합원들이 사실 현재 가지고 세워 계시는 아파트를 조합에 출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출자하는 개념. 이 비리율은 사실 비리율은 이게 이제 조합 리모델링 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척도가 비리율입니다. 사업의 척도가 비리율인데 출자 이게 분모가 조합원 전체 운전자산 평가 금액이잖아요. 우리 조합원들의 전체에 대한 평가 금액이 총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하는 총액이 되는 겁니다. 총액이 돼서 나중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냐, 약간 손실이 생기느냐. 쉽게 해서 매출과 비용을 따져서 매출과 비용이 동일하면은 이익이 제로잖아요. 이익이 제로. 그걸 달리 표현한 비율이 100으로 표현합니다. 100으로 표현하고 그 당시 매출이 원가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익이 남겠죠. 이 이익이 남은 부분을 조합원 출자 자산 비율대로 권리가액대로 그대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이 나오면은 아까 비율이 100이면은 평가 금액 자체가 권리가액이 동일하고 비율이 1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달리 표현해서 매출이 원가보다 더 많아져서 비율이 100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익률을 평가 금액 대 비율로 출자산 비율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하고 정자산은 같거나 적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 산식을 이제 좀 요즘에 많이 알려져서 이해를 많이 하시겠지만 수식은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사실 조합에 대한 수입은 두 가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도 조합의 매출로 보고 그 다음에 약간 220개 일반 분양 있잖아요. 일반 분양 수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반 분양 수입과 조합 분양가가 우리 조합의 매출로 잡히는 거고 원가 부분이 우리 조합은 종전자산과 나중에 이제 시공사 이제 선정하잖아요. 총 공사비와 뒤에 이제 그 말씀드리겠지만은 시공사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행정용이라든가 그런 거 다 더한 게 한 15% 계산했는데 이게 이제 총 사업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에서 분양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면은 이게 이제 정전자산을 나눈 게 이제 비례율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비례율로 사실 내가 출자한 금액, 정전자산 평가 금액대로 배분을 받는다. 나중에 이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이 조건을 이제 그 분담금 분석에서 이 조건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매출에서 일반 분양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우리 설악주공 8단지의 일반 분양가 220의 평당 일반 분양 예상 금액을 2,600으로 잡았습니다. 2,600으로 잡은 근거는 이제 이 일반 분양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에 폐지되면서 또 최근까지 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속도로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분양가 규제를 최근 1, 2년부터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그다음에 조정지역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울은 대부분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투기 지역이면서 분양가 상한제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광명, 과천, 그 다음에 하남 일부 동이 분양가 상한제를 묶여 있고요. 그 이 지역은 지금 조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공식과 조정 지역은 허브의 승인적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라 해서 그런데 허브에서 이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그 기타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 동포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분양가 조정 지역으로서 허브 심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양에 우리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좀 제가 들었는데요. 안양 진흥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최근 이제 허브 분양가가 2,500에서 2,740으로 결정이 됐답니다. 됐고 안양권의 행영당 우리 25평 일반 분양가 이제 하잖아요. 25평의 시세가 거의 평당 4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고 그래서 2,600에 대한 근거가 우리는 이제 일반 분양가가 4년 될지 5년 될지 그 이후에 이제 그 분양가를 예측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플러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뒤에 이제 조금 9가지 경우 수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는 지금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에서 시공사들 이제 선정하면서 지금 도급 금액이 거의 한 기본 공사비 500만 원에 기타 사비 한 15%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시공사들 입찰이 제시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결과를 잡았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2,600 대비 85% 수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우리 면적에 공사비단가 500과 기타 사업비에서 더합 약 3,250원 정도 이제 계산이 됐고요. 우리 조합원들 정면자산 총액은 16, 18, 21평형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 실거래를 분석을 하고 최근에 실거래가 굉장히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이 더 한 7, 8천씩 더 올려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너무 떨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실거래와 KB에서 은행에서 잡아놓은 그 표준 금액, 그다음에 한국감정원 부동산에서 잡은 금액들을 참조를 해서 시가의 거의 표준 금액으로 종전자산 평균 금액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16평형 같은 경우는 평균 2억 5천을 계산했고요. 18평형 같은 경우는 3억 1천 정도, 3억 1천을 계산했고 21평형은 4억 2천을 계산해서 도합 세대수를 곱해서 도합 추정액이 약 5,37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실거래, KB 한국부동산원, KB 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서 쭉 이제 하단에 8월달부터 10월까지 이제 평균가를 보시면은 실제 거래되는 평균 가격입니다. 이보다 이제 높은 거래가도 가능가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적정한 평균가로 판단하고 분석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반복된 말씀이죠. 일반장 수입 2,220세대에 2,600만 원을 계산을 해서 일반 분양 총 수입이 1,510억 정도 추정을 했고요. 조합원 분양 수입도 일반 분양 대비 2,600에 85%를 추정을 해서 평형별로 종전자산, 아까 조합원들 종전자산 평가 금액 비율대로 조합원 분양가도 동일하게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별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아니고 종전 대비 비율로 종도 같이 반영을 해서 전용 4입 타입, 550 타입, 57 타입 아까 이제 평균별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4입 타입 같은 경우 호텔 평균 46,200이 조합 분양가가 되고 이거는 기준 세대입니다. 기준 세대다 보니까 층이 1층이라든가 저층이라든가 층이 더 좋다든가 아니면 타입이 좋다든가 아니면 동이 더 좋다든가 그러면은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더 안 좋다면 더 떨어질 것이고 50 타입은 평균 431, 4억 3천대 57 타입은 5억 4천7백 이렇게 분양가를 추정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총 분양가가 7억
7,190억 정도. 총 분양 수입은 일반 분양가와 자원 분양가 합계 약 8,700억이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 이유는 앞서 이제 산식 이제 설명해 드렸다시피 8,700에서 총 사업비 3,250을 뺀 이 분모를 분자를 정전자산 총액 5,370원 나누니까 101.55%. 그러니까 비례율을 100보다 1.55%의 이익이 추산이 되는 걸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반 분양가가 더 올라간다든가 향후에 앞서 분석했던 공사비가 다소 더 절세가 돼서 전략이 돼서 비용이 더 떨어진다든가 그럼 당연히 이 비례는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반대가 되면은 이제 비례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하원 분담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결국은 세집에 대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좋은데 과연 분담금으로 돈 얼마 정도 내야 되느냐 이 추정액이 앞으로 사업이 진척이 되면 될수록 사실 뭐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사실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나중에 지금 뭐 얼마인데 나중에는 이보다 뭐 5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근거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지금보다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5천원이 더 올라가고 1억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 시세를 반영을 따라가면은 정전 총액이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또 비례율은 분모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율은 더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시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부동산 어떤 그 경기가 뭐 꺾었느니 뭐 대출 규제를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향후 5, 6년 기본적인 물가 상승을 보더라도 일반 분양 수입이 이보다는 최소한 더 올라간다면은 종전자산과 또 서로 상쇄돼서 이 비례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의 이제 결국은 분담금이 다시 말해서 저하원 분양가에서 우리 저하원들의 권리가를 평균 권리가를 뺐더니 타입별로 1억, 약 1억 1,600, 1억 2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여건이 좋으면 이보다 조금 더 부풀어도 전체적 여건이 낮으면 이거가 조금 낮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단은 이 가운데가 방금 설명했던 분담금이고요. 이 이제 경우의 수는 일반 분양가가 2,600일 경우와 일반 분양가가 100만 원이 더 낮아서 경기가 더 안 좋았어서 2,500일 때, 거꾸로 2,700일 때. 이게 행위고의 정원 공사비가 공사비 쪽입니다. 500만 원일 때, 510만 원일 때, 490일 때. 이 9가지 경우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분담금 부분이거든요. 예, 가운데 센터가 1억 800일 때, 이 하단 우측 하단은 9,700이 나온 게 이제 분양가는 좀 더 100만 원 더 잘 받고 공사비는 10만 원 예측했던 500에서 15% 다 포함된 겁니다. 순공사비가 490으로 10만 원 떨어졌을 때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었을 때는 당연히 분담금이 줄겠죠. 반대로 분양가는 덜 받고 공사비는 10만 원 더 올라갔을 때는 약 1억 청년도 평균 분담금이 생기는 거고요. 밑에도 이제 같은 논리로 23평으로 왔을 때는 최하 1억 1천, 최고 1억 2,300, 24평형 같은 경우는 최하 1억 1천, 최고 1억 3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추정 분담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또 많이 나오는 궁금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수도권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 한 3년 동안에 60건의 조합이 들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조합인가 받은 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섰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우루, 율고, 대나리가 현재 시험과 선정까지 다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한 10여 년 된 조합들이고 이제 좀 완성되고 있는 데고 나머지들은
최근에 다 만들어진 거고요. 빨간색이 저희 회사가 흔적 관리 중인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단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과연 내 재산 가치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도 얼마만큼 변동되는가에 대한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조합 3번역 옆에 있는 아래쪽에 있죠. 우르 아파트와 금강 아파트 평수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례를 비교를 해봤는데 딱 3년 전에 정확히 시세가 이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에서 정확히 같은 금액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금 벌어지더니 사업 설명회 때 가격이 한 8천 정도 벌어지더라고요. 8천 벌어졌고 근데 처음 3번에서 리모델링 추진해서 그런지 조합이 과연 되겠는가에 대한 회의심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우르기 진행할 때 변동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예가 좀 더 올랐어요. 그랬는데 요 시점에 연말 앞두고 조합사 리모델링 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21년 3월 달에는 1억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졌고요. 그리고 10월 선정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1억인데 딱 1억 차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안전진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현재 세대수 다 모집하고 있고 실제 안전진단 업무는 11월 초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0여 세대를 현재 표본을 뽑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는 6억인데 지금 6억 매물이 없죠. 다 6억 5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되는 순간에 이제 그렇게 팔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민들이 한 것이라고는 설명에 참여해서 조합사에 동의서 낸 것밖에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층에 참석해서 선정되는 거 구경하고 지금 안전진단 각 세대별로 방문하고 지하 방문 땅 한 35%서 지휘조사까지 합니다. 그 업무 진행한 거 외에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해왔습니다. 예, 저희 단지와든지 비교가 되는데 저희 단지의 경우에 3년 전에 시효거래가 정확히 8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딱 8천 차이 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가 뜨면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1억 4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 건능 기간에는 오히려 변동이 없었어요. 변동이 없었고 그리고 조합이 되면서 가격이 1억 7천까지 벌어졌습니다. 1억 7천 벌어졌고요. 그리고 시효 선정 시점까지도 1억 7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따라잡은 게 여기는 그냥 약간 조용한 상태인데 저희는 동의서가 시작이 되면서 가격이 물론 제일 비싼 거 하나 쓴 거지만은 접근을 했습니다. 1억 3천까지 접근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안전진단 통과되면 다시 이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효과가 한 2년 지나니까 대충 진행되지 않은 단지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뛰는 것을 아까 금강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추진위부터 시공사 선정에서 안전진단까지가 그 효과가 일반 시장보다는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뭐 오르면 뭐하고 떨어지면 뭐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선택을 통해 줘야죠. 실제 거래량도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가 세대수는 훨씬 많은데 최근에 거래량은 정확히 3배입니다. 거래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선택폭이 있는 거예요. 조금 돈을 더 내서 새 아파트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오른 금액을 가지고서 더 넓은 집을 할 것이냐 선택폭이 주어집니다. 리모델링은 내 재산 가치를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만을 목적으로 리모델링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재산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데는 이만한 효과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설계 타이틀 설명을 했는데 설계업체도 얘기했지만은 설계업체가 이번에 제시한 1차, 2차 보내드린 자료는 건축심의에 쓰는 자료가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 전용면적 40% 증가하고 세대수 15% 증가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업체에서 작성한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전혀 건축심의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원래 조합 설립은 사실은 이런 그림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만 받으면 인가가 나는데 최소한 내 재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윤곽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법적인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짠다면 이 정도는 갖고 있겠다. 이 정도 규모는 나오겠다. 그럼 또 이제 분담금은 그래서 얼마 나오겠다를 계약서 설명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기초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가 입찰 참여할 때, 조합설 때는 바로 참여합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설계 내역을 변경해갖고 들어갑니다. 밑에 우룹 같은 경우에도 설계업체가 그림을 상당 좀 바꿔 쓰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오히려 설계가 낫다고 하는 분도 있고 시공사가 낫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나중에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공사가 새로운 개선안을 또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역시 건축심의에 쓰지는 못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단지 경험이 풍부한 회사가 좀 더 나은 안을 가져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건축시 조합설이 되고 나면 안전이나 통과되는 건축심이 들어갑니다. 근데 건축심이 들어갈 때는 이제 진짜로 내 집이 몇 평이나 늘릴지, 타입이 어떻게 바뀔지, 뭐 부엌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 심의는 얼마 안 걸려요. 심의 과정은. 근데 의견 수렴 과정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뒤에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심의는 한두 달인데 건축 심의 일정은 저희 1년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각 평형별, 타입별 의견 조사 기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건축 심의가 이번에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들어가는 잠원 해밀이라고 있습니다. 잠원 해밀은 불과 2개 동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설문조사를 무려 7번 했습니다. 이번 11월 10일 날 심의하는데 계속 바꾸는 거예요. 설문조사 하다 보니 의견이 또 상하고 네. 어느 분들은 주방을 더 표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실 표현하는 분이 있고 또 표현별 의견이 달라 다수 분부가 계속 조정이 되죠. 이게 진짜 내 집을 뜯어 고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인허가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역시 저희 단지인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1년 6개월가 있습니다. 건축심 의견 수렴만.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조합 설립 내고 나면 다 끝이야. 이제 동의 낼 일이 없어. 막 다수결로 밀고 가는데 리모델링 그렇진 않아요. 왜? 건축심이 통과되고 나면 그 안에 대해서 분담금을 가지고 처음부터 동선 새로 걷습니다. 조합수의 동선 폐기돼요. 처음부터 다시 4분의 3 동의를 거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건축심 때 대충 해가지고 안 되는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대충 건축심 통과됐는데 나중에 반발하고. 그래서 요 의견 수렴을 저는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4분의 3 동의서를 새로 걷어가지고 비로소 사업승인 나면 이제 사업승인 접수했을 때 각종 관련 부서들, 부처기관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공사할 수는 아닌 현재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설계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1차 때 뿌려드린 거랑 2차 때 뿌려드린 게 약간씩 다를 거예요. 그럼 1차보다 2차에서 바뀐 거냐? 바뀐 게 아니에요. 1차도 가능하고 2차도 가능합니다. 또 3차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계속 나간 거죠. 저희가 11월 1일부터 들어오세요. 앉으십시오. 11월 1일부터 문초원 마을 16단지라고 일산에 시범단지 있습니다. 거기 동의서 걷는데 거기는 아예 그림은 머리 아프니까 설계 타입만 4가지를 그냥 몇평 늘어난 거 아주 쫙 뿌려가지고 동의서 걷자라는 추진의 의견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시한 안들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합 설계 위에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1억이다 1억 3천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장 야, 나 현역 은퇴했는데 아니면 나 적금 깨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막 있습니다. 진짜 문의를 해요. 근데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분담금 부분은 추진 과정이나 초기 과정에서 절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진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동의서만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 다 3분의 2 다 되면 창립총회를 해요. 이때는 사업 주체를 꾸린 거라서 비용 부담을 어느 누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다 비용이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책자 나가고 다 비용 나가고 있는 거 사업비예요.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되고 있냐? 저희 정비업체와 설계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서비스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주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추진위에서 조합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거, 청구하지 않는 걸 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조합이 되면은 그때 사업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인데 그 부분이
전체 소유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현재는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합되고 나서 시공사 뽑아요. 시공사한테 돈 빌려야 하는데 안전진단도 몇억 들어가니까 건축 심의만 몇십억 들어가요. 그거 다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와 이때 돈 엄청 쓰네. 많이들 불안하십니다. 근데 주민들에게는 돈을 걷는 게 아니라 사업 방안을 잡기 위한 기간인데 소유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시공사 선정총회에 출석하고 아까 우리 아파트 얘기했듯이 표본 샘플 세대 참여해주고 건축 설문조사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줍니다. 의견 개진해주는 역할 외에는 비용을 징수하는 식은 아닙니다. 야분이 사업 승인 나면 돈 내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 이거 다 폐기하고 새로 건다 했어요. 새로 걷어서 4분의 3 정도죠. 걷어서 권리변동 계획이라고 분담금까지 결정하는 총회에 참석해서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또 사업 승인 받으니까 시공사 본계약 협상에서 분담금 최종 확정까지 해요. 총회에서 이때 확정만 하고 돈을 내진 않습니다. 이때 갈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죠. 이제 비로소. 이때는 갈 거냐 말 거냐 아니고 주체를 꾸리는 시기고 그냥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동의서 할 거냐 말 거냐죠. 이건 주체를 꾸리냐.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분담 확정총회를 하게 되면은 은행 뽑아서 이주합니다. 이주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담금 언제 내냐 이때도 아니죠. 분담금은 이주 다 끝나고 착공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일반 분양도 하고 조합원도 분양해야 합니다. 그때 10% 납부하고 나머지 중고 때까지 잔고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 분담금 납부 시기는 이게 뒤에 절차 설명되어 있지만 아무리 빨리 가야 3, 4년은 훨씬 뒤죠. 4,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실제 납부하는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게 여기 정비업체나 설계업체가 돈 쓴 건 조합 안 되면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빌린 돈 많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때 갈 거냐 말 거냐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담들 많이 갖습니다. 실제로. 시공사한테 뭐 몇십억을 빌렸는데 몇백억 뭐 빌렸는데 사업비에 다 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부담스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동네에서 막 미동자들이 막 반대하면서 유인을 뿌려요. 동의서 낸 사람이 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동의서 안 낸 사람은 책임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잘못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먹혀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원칙적으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우리 동네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공사를 뽑아서 돈을 빌렸으면은 잘 되면은 당연히 그 분담금을 녹아서 아까 뭐 1억이다 1억 2천이다 그 속에 빌린 돈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걸 내면 돼요. 근데 안 됐을 시에는 상도 이상은 반환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상도 이상은 맞아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지껏 재건축, 재개발, 서울의 재개발 그렇게 많이 해제가 됐는데 단 한 군데도 소유자들이 재산을 뺏긴 데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래요.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업이 잘못돼서 완화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첫 번째는 조합원들 총회를 열어가지고 시공사한테 빌린 돈이 총 얼마고 원리금 얼마를 총액 얼마를 갚겠다. 총액 얼마를 갚겠다라고 결정하고 두 번째 그 누가 갚느냐? 조합원 개개인들이 각각이 다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분담해서 내겠다라고 의결을 해야만 강제로 시공사 돈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뭐 아무리 통하죠. 근데 문제는 잘 나가는 동네에서야 분담금 확정청에서 돈을 내는 건데 못 나가는 동네에서 망가진 동네에서 조합원들이 야 우리 참 미안해 뭐 삼성한테 돈 빌렸어 미안해 우리 총회 열어서 돈 갚자라고 의결이 됩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사회 망가진 동네에서는 총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망가진 동네에서 돈 갚자라고 총회가 성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에서 망가진 동네에서 강제 징수 안 됐던 겁니다. 결국 동의당하고 강제로 뺏어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런 돈이 일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망가져가지고 뭐 어쩌냐 논란이 된 동의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멀쩡한 소유자들이 내 재산 뺏긴 사례는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중단됐을 시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단지는 평형이 큰 차이가 안 나서 그러는데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 옛날에는 지금 예를 들어 20평 가진 분이랑 16평 가진 분이 있어요. 16평 원배야. 20평 이제 현재 투배야. 근데 20평 가진 분이 나이 하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노부부 둘이 살아. 난 지금도 넓어. 난 이제 현역 은퇴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조그만 집으로 들어갈래 차라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원베이 집 늘려봐야 지금 애들 크고 있으면 감당 안 돼. 더 커야 돼. 동네를 이사 가야 되나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해결이 불가능했어요. 서로 교환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려면은 사고 팔았어야 되는 거야. 예, 양도세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게 2020년 1월 23일 날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 특례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위원장님이 20평이야. 내가 16평이야. 근데 나는 원래 리모델링의 대전제가 내 집 내가 넓게 하는 겁니다. 대전제 남의 집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큰 집 가고 싶고 이분은 작은 집 가고 싶어. 하게 되면 사업 승인 후에 분양 신청할 때 작은 평을 나는 큰 평을 신청하고 여기 작은 평을 신청합니다. 그럼 개수가 안 맞으면은 탈락이고 맞는 개수가 있어 교환이 가능하죠. 그게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20평, 30평, 40평대 있는 저희 금호동 벽산 아파트 혹은 이문동 상위 아파트가 작은 게 22평, 큰 평이 50평이었어요. 근데 동의로 쉽게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큰 평수를 동의 안 했거든요. 왜 이루어졌습니까? 큰 평수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작은 평수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작은 집들이 큰 평 옮겨갈 수 있다고 하니까 동의가 나온 거죠. 리모델링이 법이 바뀌면서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작은 평형이 뭐 분담금을 들어가는데 뭐 1억 1천 내고 큰 평형이 1억 3천 냈어. 큰 평에서 큰 평 가는 게. 근데 요 집으로 옮겨가게 되면 분담도 훨씬 줄어들겠죠. 종전가는 더 늘어났고 종업가도 적으니까 분담이 훨씬 적겠죠. 또 작은 집은 큰 집 간다라면은 종전가도 낮은데 종업가는 크니까 분담금이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야. 결국은 분담금 정산 문제만 남지 사고팔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 결국 리모델링이 이제 선택폭이 줄어진 거야. 사실상 재건축화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단지의 경우에도 지금은 대전제는 일단 저희가 1층을 다 필로티로 합니다. 한 층씩은 다 올라가요. 그건 다 변동이 없는 거야. 한 층씩 올라가고 제일 꼭대기층은 없어지나? 그건 아니고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서 집을 터버렸기 때문에 1층 집이 2층 집으로 가고 2층씩 3층이 쭉 올라갑니다. 그 제일 마지막 집은 그 위에 한 집을 짓는 거죠. 지어가지고 이제 수평중층인데도 그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대전제는 이제 층수만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동호수를 바꾸는 집들이 희망 세대에서 모집합니다. 저희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아까 사업 승인 났다는 동네가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변경 원하는 집들이 수십 가구가 나왔어요. 수십 가구 나왔는데 그거를 작은 거 큰 거 가든지 큰 거 작은 거 가든지 좀 모아가지고 추천받을 생각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개수가 안 맞았고 두 집은 탈락했어요. 두 집 탈락했는데 다행히 나머지 집들은 전부 다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로 동의율 현재 9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큰 평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선택폭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주의 부분도 이 부분이 실제 사례입니다. 둔치하는데 실제 사례인데 원래 이주비는 1주택자에 한해서 40% 대출만 가능합니다. 금융체제에서. 그런데 2주택자는 입주 6개월 내로 한 주택 팔아야 되는 각서를 써야 되고 3주택자는 2주택 대출 원칙으로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2주택은 아니잖아요. 2주택인 사람도 지금 못 팔 사람도 있어. 또 1주택자라도 이미 대출 발생된 사람도 있어. 세입자금 내놓은 사람도 있어. 혹은 2주택인데 40% 받아갖고 어디 돈이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늘 그 문제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주했던 리모델링으로 이주했던 송파, 성지, 둔촌, 현대, 그 다음에 이천동 현대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이 이주를 했어요. 그 이주가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요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는 이주비가 싸요. 이자는
1.8%. 예, 후불제력이 상당히 싼데 집단 대출이라서 싼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분들, 예, 이주택자이거나 원래 대출과 추가 대출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 시공사가 보증을 써서 사업 촉진비 대출을 끌어옵니다. 시공사 보증으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 받은 사람 중에 돈 더 필요해. 근데 여기는 최고 65%까지 자기 시세에. 그러니까 40% 받았는데 20% 더 필요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자가 좀 더 높죠. 3.4%. 근데 개인이 빌리는 거에 비하면 훨씬 싸죠. 훨씬 쌉니다. 예. 그래서 이 이유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다르죠. 어차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달라요. 당연히. 그래서 가급적 큰 회사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집이가 조달이 돼가지고 어느 한 집도 이 집이 안 나와서 이사 못 간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예.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죠. 분담금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리모델링 하다 보면 걱정하시는 게, 야, 이거 떠들어내두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이 집이 무사히 건사할까? 예. 뭐 뿔때해진 거 아니야? 뭐 프랑스에는 뭐 비싼 살탁처럼 나중에 자빠진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실증인데 올 11월에 준공 나요. 한 달 후에 준공합니다. 저희 현장입니다. 역시. 올 10일 준공 나는데 대포구차가 지하 1층짜리 지하 3층으로 두 개 층을 덮었어요. 덮었습니다. 근데 준공이 나요. 근데 어느 정도 구조 보강을 하느냐? 원래 일반적으로 뭐 벽돌 쌓거나 이런 빈 공간 자리 자체도 철강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세면을 부어요. 구조 보강을 이 철강 세트에서 구조 보강을 시켜요. 그 다음에 파일 기초를 보강하고 각 벽과 벽 사이에 역시 철강을 받칩니다. 이거는 거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철근 아파트예요, 말 그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요 뼈대만 냅두고 나머지 다 털고 새로 짓는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의 매진 강도와 동일합니다. 네. 그 동일한 조건으로 준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과정을 실제 설명한 게 이제 포스코에서 설명한 게 한 1분짜리 영상인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 중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체는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에 고강도 마이크로 파일로 보강 공사를 하고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의 하부는 콘크리트 파일을 추가 설치하여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포스코 건설만의 극보적 기술 탑다운 공법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재탄생시킵니다. 안전의 또 다른 화두는 지진. 어디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규모 5.8 경주 지진, 수능시험 연기까지 불러온 규모 5.4 포항 지진 등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도입되어 수차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내진 성능이 미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은 하루빨리 내진 시스템을 갖추고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연성 능력을 높여주는 재진 댐퍼와 강제를 이용한 최신 내진 설계 및 보강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원활 진행될 경우죠. 어쨌든 금년 말을 기점으로 조합 설립이 돼가지고 내년도에까지 시험자 선정과 1차 진단까지 끝내기를 희망을 합니다. 물론 동의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건축 심의 과정을 그래서 1년 잡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수렴 과정을 각 평형별, 동별 의견을 계속 수렴합니다. 라인별 의견까지 모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건축 심의 의견 수렴해서 그 건축 심의안이 결정이 되면은 새로 동의서를 받고 노 동의서가 폐기하고 새로 동의서가 가서 분담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사업 승인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요. 2024년 말까지. 그러면 사업 승인 나면은 시공사 공개하고 분담금 공개하기에 따라서 공사가 확정되니까 다시 분담 확정 처리 또 하고 그리고 나서 2주 철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25년 말 26년도부터나 착공해서 일반 분양을 조합원 분담금 내고 28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곳곳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동의서 늦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공사 한 두어 번만 유찰돼도 한 6개월 끕니다. 안전이나 등급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이때 동의가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변수들을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저희는 요 단계 이제 요거를 위한 이제 전초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회사 실적이고요. 그래서 올 11월에 준공난 단지, 그 다음에 사업 승인 받아서 2주 준비하는 단지, 건축심이 이미 끝났습니다. 건축심 11월 10일에 들어갑니다. 또 건축심이 연달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지금 안전인단 진행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안전인단 계속 진행 중인 단지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공사 선정, 삼성으로 사회사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입찰 공고 나왔고 시공사. 그래서 14개 조합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까지 합쳐서 조합설이 28개, 사업 승인 20개, 분담금 확정 21개, 준공 20개 단지를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리모델링이든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이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든 정비사업 쪽이든 정비업체로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에서도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궁금사항들, 설계에 대한 내용도 상관없고 뭐 분담금도 상관없고 기타 여기 안 써있는 리모델링 관련 사항들이 질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설악 아파트를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준 데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전용 면적을 15%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15%가 되는 건지, 앞으로 그게 좀 변동사항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5%가 픽스가 되는 건지,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계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면은 설계업체에서는 15%로 균일하게 일단 안을 짜봤을 때는 일반 분양이 24평이 나온다 라는 하나의 예시안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인사하면서 조감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말씀드린 모든 계획안은 확정이 아니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계획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설계사 입장에서 15%로 정한 것도, 단위 세대를 그린 것도 임의로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 심의할 때 현실적인 계획안을 이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조합원님들이 뭐 10%, 뭐 13%, 17%, 20%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정해서 이제 건축 심의를 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이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변동이 가능하다. 아, 그런 그럼요. 얘기네.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5%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일반 분양도 24평형 220세대를 했을 때, 이런 기준들에 의해 만들어진 개요를 근거로 해서 아까 이제 감정평가 부분에서도 이제 분담금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모두 예시입니다, 예시. 기준 자체를 15%로 잡은 거고 나중에는 전부 바뀝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그래서 실제 평형들이 사업 승인 받은 단지들을 보면은 이제 분초 현대 같은 경우 1차 같은 경우는 조합원 늘린 평수 그 동네는 나는 분담을 적게 내려갖고 조합원들 평수 많이 안 늘렸어요. 그리고는 일반 분양 평수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분담은 확 줄어들었겠죠. 그 방법으로 거기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동의서 갖고 있는 평촌의 목련 2단지 같은 경우 해외와 동의서 갖고 있는데 거기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쭉 놓고 투표를 했는데 조합원 평수를 많이 늘리는 거, 한 15%나 20% 늘리는 거, 조금 늘리는 거 등등 했는데 엉뚱하게도 조합원 평수를 최대한 늘리는 걸로 하고 그럼 일반 분양은 확 줄어듭니다. 거기가 일반 분양 한 140개 나올 동네가 한 30개밖에 안 나왔어요. 조합원을 다 찾아먹으니까 늘어난 면적 찾아먹을 게 없는 거야, 일반 분양이. 그러니까 분담금이 막 2억 5천, 3억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도 그쪽으로 압도적인 투표가 나와버렸어요. 조합원이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그 정도 내고도 오히려 아파트 가치가 충분히 나아진다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 늘릴 수 있는 평수는 무조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용 면적의 40%까지 늘리고 그 40% 중에서도 일반 분양분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뭐 50%, 60% 늘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일반 분양 하나도 안 해도 40%까지 못 늘리는 거야. 근데 일반 분양을 하고 싶다라면 늘리는 거를 좀 줄여야 되겠죠. 좀 줄여야 일반 분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15%였을 때 24평 220세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1차 안에서는 똑같은 일반 분양 개수는 같지만 사실 일반 분양 면적이 작아요. 왜냐면 조합원이 그 당시에는 25% 늘린 게 있어요. 그 평수가. 그럼 예를 들어 20%로 올렸을 때 예. 일반 분양이 평수가 좀 줄어들겠죠. 아니면 평수 안 줄이고자 한다면 개수가 줄든가. 세대수가 줄어들겠지. 아니 세대수가 줄거나 그렇지. 세대수를 안 줄인다라면은 평수. 작은 평수를 분양하거나.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늘릴 수 있는 평수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기존 저염제 40% 일반 분양을 합쳐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안을 건축심의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1안, 2안, 3안을 넣고 분당까지 놓고 투표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안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기존 평수가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네. 막상 분담금을 깔아보면 투표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분담금 늘어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누가 나는 이쪽 되고 선생님과 옆에 분이 같은 평형인데 다른 평수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위아랫집이. 그러니까 다수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그 어찌됐든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방금 나가셨는데 일단 10월 말까지 이제 뭐 얼마 남았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빨리 우리 할 바에는 빨리 맞습니다. 해가지고 동의서 받고 빨리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지.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발품 많이 팔아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뭔가라도 움직임을 가지면 스스로 내 재산을 새롭게 변형시키는 또 공부가 되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으로 얘기하면 공동구매 사업입니다. 내 집을 혼자서 늘리면 베란다 확장만 해도 뭐 다 확장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근데 지하철 연결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을 같이 공동 구매하면서 일반 분양분을 가지고 분양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근데 말씀드렸듯이 누가 인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행위가 한 4분의 3동인데 4분의 3이라는 건 거의 몰표거든요. 75%건. 그러니까 강제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이제 주체를 꾸린 사업이다. 분양을 만드는 사업도 아니고 설계로 놓고 동사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근데 예시로 설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조합을 만들려다 보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동의안 오늘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만 해주시고 예, 시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게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예. 지금 수평 증축에 대한 안은 나와 있는데요. 예. 층고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예, 층고는 리모델링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세대 간 층고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변동이 없으면 예, 예. 그러니까 슬라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잖아요. 예, 예. 요즘에 지어지는 건축 아파트를 보면 안에 전열 교환기라든가 또 스프링클러에 현대식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층고가 낮아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설계하다 보완 설명을 할 텐데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개포구차 같은 경우에는 우물형 천장 그래서 모든 시설들 사이드로 돌렸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대로 통 비워둔 것이고 여기 보면 층간소음, 좁은 복도식 구조 이런 것도 이제 리모델을 왜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예, 예. 층간소음이라는 게 현재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보면 기동시간이 벽식 구조 때문에 나오는 게 가장 큰데 예, 현재 지금 다 벽식 구조하니까 내력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예. 이걸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러니까 층간 소음 억제 장치를 좀 깔죠. 깔게 되면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층고가 현재보다 낮은데 예. 더 낮아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 예, 않습니까? 실전 한 1cm 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개포와서 전 눈으로 봤으니까 예. 개포와서 이제 다음 달 준공이니까 전 사전 검사 가서 다 봤어요. 네. 봤는데 근데 그 크게 피부로 못 느낀 거는 대부분 이제 우물형 천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게 더 개방감이 더 집이 커져서 그런지. 예. 근데 그 부분이 층고는 리모델링의 한계죠. 다른 거는 구조는 대부분 일부 내력을 제약은 털어서 구조를 많이 바꾸는데 층고에 대해서는 입장 제약이 있다. 그리고 층간 소음 방지가 자재를 까는 부분들도 얇은 걸 갖고 왔다 등등 하는데도 사실 눈으로는 별로 못 느꼈는데 층고가 보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가서 눈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악 아파트가 예.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에 지금 이렇게 평면도를 보기도 많이 갖고 다 하고는 있는데 저도 설계 종사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가장 한계점이 층고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도 구조적인 보강을 위해서는 분명 어떤 차음제를 대든지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있는 슬라브로 더 두껍게 할 수도 없는 얘기고 하다 보면은 안에 시설물 아까 보면 그림상에 전열교환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신식이 들어가려면 분명히 층고가 잡아먹는 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현재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층고가 훨씬 더 아래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저희 주민들이 가장 좀 몸으로 와닿는 게 층간소음이 되게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건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제 본 설계가 나오고 그때 이제 한 번 더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만 이제 문득 열어가지고 층간소음 일을 하면은 어떤 이제 보강책이 나중에 이제 더 있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그 건지. 부분이 시공사에서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예. 현재 협력사를 가지고서 시공사 수주할 때는 자기들은 그 부분에서 좀 더 나은 공법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이번에 포스코에서도 저희 준공하는 단지에서 실제 그 실험 결과들을 수치로 제시하더라고요. 예. 실제 상당 부분 완전히 우리 신축 아파트만큼 소음이 제거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부분들을 실험 결과는 제시했습니다. 그 단열재 같은 경우도
뭐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성능은 더 좋아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을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모든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못 잡는 건 단열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단열은. 근데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얇아지고 있어요. 그 완충 효과를 주는 그 이제 필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얇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바닥재 때문에 이제 층고가 뭐 좀 더 좁아지고 이제 하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라던가 이제 각종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는 공간들은 아까 정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이드로 다 돌립니다. 사이드로. 게다가 요즘은 최소한의 아예 새로운 현장에서는 시스템 에어컨 그것도 부담된다 해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아예 벽 쪽으로 설치해버려요. 세로로. 그래가지고 이 낮아진 효과를 방지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에어컨이 이 벽을 뚫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공법이 제시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층간 소음을 그 방지하려고 이제 전체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어떤 그 반영을 할 때 시공기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건 다 공사비 어차피 포함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벽체 두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건축법에서도 벽체 두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점점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벽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벽체가 더 보강이 돼도 지금은 전용 면적이 기존에는 전용 면적이 이 벽의 중심선에서 했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네. 공간이 좁아지는데 그렇죠. 지금 건축법이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전용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벽체가 두꺼워져도 실제 우리 전용 면적 표기한 부분들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우리 숫자에 되는 면적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두께는 법적으로 들어가요. 두께는 들어갈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이 눈에 그렇다고 보이는 침해되진 전용 않죠. 벽 오히려 들어가는 기존에는 거니까. 벽체들이 우리가 안 쓰는 그러니까 파이프 들어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거 다 포함시키고 벽체를 튀어나온 벽체를 중간에 다 포함시키는데 지금 그거 다 빼고 안목 지수라 그래갖고 실사용 공간만 저염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가 두꺼진다고 해서 저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까 벽체 같은 경우도 법적인 거를 예. 지켜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시공 영역이지만은 그러니까 벽체가 두꺼진다 한들 그 저염이 줄어든 요소는 아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건축심의하고 예.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될 때 그 설계를 건축심의할 때 그런 게 맞습니다. 나오긴 하지만 예, 예. 혹시 또 바뀐 게 있나 어떻게 또 리모델링은 좀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에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참고로 드리면은 아까 여기 의외로 겨우 15%인데 왜 이렇게 많이 커지지 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전용 면적은 요 벽들을 요 가운데 선으로 해서 요 다 포함시키고 요 빈 공간도 전용 면적에 포함시킨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환기 구멍이나 파이프 지나가는 구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전용 면적에 보이지 포함시켰는데 않는데 겨우 요거 늘었는데 6평방미터는 겨우 2평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커졌지라고 하실 텐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는 요 벽들을 전부 다 면적에서 다 제어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 공간이 훨씬 커진 거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요 전용 면적은 숫자상으로는 6제곱미터 겨우 2평도 안 되게 늘었지만은 실제 사용 공간은 훨씬 그보다 늘었습니다. 옛날 법에 따진 면적은 요 가운데 선으로 해가지고 벽 일부를 다 포함시켰고 요런 쓸데없는 공간을 다 포함시켰지만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게 죽은 공간이다 하면 요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벽 면적들이 전부 다 빠져있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6제곱미터 늘었지만 실사용 공간은 훨씬 그 이상 커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겨우 6제곱미터인데 왜 이렇게 커졌지 않은 누가 질문 잘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뭐 또 다른 이제 사실은 근데 뭐 구슬이 서말이어도 띄워야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거 빨리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고민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의견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제 동료들이, 저도 현직 직장인인데요. 제 동료들이 주변에 요소요소에 다 리모델링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지금 평촌에 그 목련 2단지도 제 동료가 2명이 있고요. 또 우연치 않게 분당에도 제 동료가 그 한솔주공 5단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그 사례를 조사할 때는 되게 많다. 그리고 가격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사업 시행 변경 계획을 하게 되면은요, 거의 분담금이 확정이 돼서 나와요. 이런 경험은 제가 직장인이지만 그 가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 분담금이요, 결국은 그 일반 분양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몇 세대, 몇 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좌우가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평당, 여기 우리는 575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1대1 우리 선악아파트를 최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40%를 다 차지했다. 1대1 리모델링이 되면요, 최종 그 리모델링 완공의 평형이 있잖아요. 평형 곱하기 1,000만 원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선악아파트의 어떤 현재 그 여건을 봤을 때 우리 거만 많이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부담금이 너무 많이 커져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진짜 명품 아파트, 그 수리산 그 어떤 좋은 환경에 걸맞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냥 뭐 지금 결의서 안 냈으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단 회사에서 월급이 잘 나와서 제가 이 일을 했던 거고요. 현직 직장인이니까요. 제가 만약에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면 이거 절대로 못했어요. 진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초기에 말도 많이 해놨는데 이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걸 누가, 아 이게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조인가 라고 해서 이제는 끝을 맺으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결의서 안 냈다고 그러면은 바로 내주셔요. 결의서 안 내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결의서 내는데 주춤주춤하고 망설이잖아요. 조합사님 못하잖아요. 그럼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올라왔던 것도 유지 못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나 여기가 집이 좋기 때문에 떠나가고 싶은 아파트예요. 우리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바깥의 시장에서는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회만 있으면 이사 가려고 그래.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2년 정도부터 젊은 사람이 대거 유입이 됐어요. 90년대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요즘 주차장도 좀 저기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5차례에 걸쳐서 리모델링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런 공식적인 큰 대규모 설명회를 할 수 없었고요. 풀리면 11월 달에 한번 판을 크게 해서 시공사 불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멋진 그 선악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예. 10%면 돼요. 추정분담금 예를 들어 1억 3천이다. 그럼 그때 이사 갈 때 1,300만 원이 조합원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10% 정도만 계약금만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시공사 그 1금융권에서요 저리로 대출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의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정비업체가 많이 하시지만 해주셔야 돼요. 정비업체잖아요. 그리고